예, 한판 브리핑 오늘은 김수민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내일까지 6일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되는데 방금 들어온 속보 첫날 10.18%로 마감됐다라는 뉴스가 들어와 있네요. 네, 이 5시 기준으로 일단 보면은 오늘 이제 9.2%였거든요, 투표율이. 이것은 2022년 올해 3월 9일에 있었던 대선에서의 15.8%보다 많이 낮은 수치입니다만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같은 시각 투표율인 7.9%보다는 오른 그런 투표율입니다. 물론 이 사전 투표율의 비중 자체가 커져버려서 최종 투표율이 그만큼 더 오를 것이다라고 속단하기는 좀 이를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현재까지의 상황은 지난 지선보다는 좀 올라가는 추세다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사실상 사전 투표율 이틀, 또 본 투표율 하루니까 거의 3일간 투표하는 게 국민들이 많이 정착된 것 같아요, 이제. 네, 이제는 완전히 정착된 선거 문화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특히 투표 당일에 뭐 가족 나들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직업상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력시되는 분들은 사전 투표를 즐겨서 찾는 그런 문화가 생겨난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고요. 자, 일단 오늘 사전 투표소에는 유명 정치인들 총출동했는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전직 대통령도 모습을 보였군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영부인이 낮 12시쯤에 용산 구의회에 마련된 이태원 제1동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주소지가 서초구인 윤 대통령 부부이기 때문에 관외 투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관외 투표의 경우는 투표를 한 다음에 봉투에 넣어서 나중에 그쪽 지역으로 보내게 되죠. 그렇죠. 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투표용지 7장 이거 다 봉투에 담는 거냐 이렇게 문의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좀 더 앞선 시각인 오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도 경남 양산시 하북면 주민자치센터 사전투표소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투표야말로 대한민국을 발전시킨다. 더 많이 투표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당 지도부 인사가 서울이 아닌 특정 선거 현장에서 투표를 하는 모습도 있었어요. 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강원도 원주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 박정하 원주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원광수 원주시장 후보와 함께 원주 문화원에서 사전 투표를 했고요.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는 것을 두고 민주당을 비판을 했고 또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서 급히 상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준석 당대표는 내일 인천 계양을 재보궐선거를 지원한 다음에 그 지역 현장에서 투표를 하기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박지원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동희영 경기 광주시장 후보 유세를 지원을 한 다음에 인근에 있는 남한산성 아트홀에서 사전투표를 했고요. 사전투표를 하면서 민주당이 변화하고 있는 이 길을 국민 여러분이 함께 걸어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충북도지사 선거에 나선 노영민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청주시 성안동 사전투표소로 가서 투표를 했고요. 경남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창원시 사파동 사전투표소를 찾았습니다. 정의당이 많이 어렵다. 더 철저하게 반성하고 쇄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장소도 뭔가 정치적 의미를 담아가지고 메시지를 좀 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좀 있어 보이네요. 네, 특히 접전지를 방문을 한다거나 이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역구 강원도니까 강원도지사 그렇습니다. 뭐 그런 선거를 위해서 또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런 가운데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 지원 유세 사전투표 말고도 오늘 또 사과를 했어요. 당내 내용 문제에 대한 것이었죠? 네, 오늘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당 지도부 모두와 충분히 상의하지 못하고 기자회견을 한 점 사과드린다라고 하면서 민주당 후보들과 윤호중 비대위원장에게 사과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호중 위원장과 함께 더 젊어지는 민주당을 만들고 싶다라는 희망을 밝혔는데요. 자신의 사과 기자회견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최강욱 의원 징계, 평등법 제정, 검찰개혁 입법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포함해서 공식적인 회의에서 제기한 사안들이 매번 묻히는 것을 보면서 국민께 직접 사과하고 호소하는 형식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586 용퇴 발언과 관련해서는 다 물러가라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박 위원장은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한다. 쇄신 방안을 마련해서 국민께 발표했으면 한다라고 밝혔고요. 폭력적 팬덤 정치와 결별해야 한다는 견해도 고수했습니다. 자, 오늘 사전투표 첫날 우리 진 작가님은 사전투표 아직 참여 안 하셨죠? 뭐 저는 본투표합니다. 항상? 옛날 사람. 할 일이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저도 지난 대선 때 밝혔지만 저도 본투표주의자입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터질까봐 몰라서 아하. 제가 찍으려고 했던 후보가 알고 보니 나쁜 사람이었다거나 이런 게 터질지 몰라서 언론에 새로운 내용이 보도될 수 있으니까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다. 지켜본다. 네. 자, 오늘도 사전투표 풍경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첫날 표정 어떻게 보셨는지? 글쎄요, 뭐 특별한 거 있나요? 그냥 일상이 되어가지고 특별히 언급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투표율이 뭐 과거와 특별하게 달라진 것 같지도 않고. 네, 김 소장님은? 이준석 대표가 부정선거와 열심히 싸워 주셔서 보수 진영에서도 드디어 이제 사전선거가 정상적인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 전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제가 선관위 많이 겪어봤는데 정말 훌륭한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선관위? 선관위가 선거를 관리하는 일만큼은 정말 자부심 가지고 잘하는 분들이라는 점을 좀 알고 예. 사전 투표든 본 투표든 본인이 마음대로 하셨으면 좋겠고 전 김수민 평론가는 정반대로 같은 판단. 저는 사전 투표를 꼭 하거든요. 본 투표자는 제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내 편은 찍어놓겠다는 심정인데 살아있을 때 무조건 할 수 있다.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서 전 사전 투표를 하고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서 본 투표를 하시는 게 큰 차이네요. 그 며칠 사이에 내가 나쁜 놈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제가 8년 전 지방선거에서 지방선거 사상 처음으로 사전투표가 도입이 됐는데 한 후보가 자신의 선거운동원들에게 사전투표 여부를 확인을 하더니 화를 내면서 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근데 좀 막말을 하시더라고요. 네, 뭐라고 했냐면 그 사이에 죽으면 어떡할래. 네, 그런 풍경도 본 적이 있어요. 한표라도 얼른 보태야지 지금. 네, 빨리 보태야지. 예. 한편 그 민주당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 SNS를 통해 이제 사과를 했는데 또 이 입장 표명은 어떻게 보셨는지 진 작가님? 안 하느니만 못했다. 그 상황을. 이거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꼬리를 내린 형국이 돼버렸거든요. 예. 그 후보들하고 윤호중 비대위원장한테 사과를 하는 그 형국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인상을 주냐면 저 당한 개혁이라는 게 아예 불가능하구나라는 인상을 준단 말이죠. 이게 마무리를 하려면은 그 비대위원장 그 박지원 비대위원장한테 힘을 실어주는 그런 마무리가 됐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 개혁은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 하겠다. 이렇게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후보들에게 잘못했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에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다음에 여기 얘기를 들어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공식 회의에서 제가 제기한 사안들이 매번 묻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갖다 자기가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또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 결국은 이 문제 제기 자체를 안 하는 일만 못했고 이번 사과도 사실은 안 하는 일만 못했다. 자, 김 소장님은? 그 이제 요즘 인터넷에 도는 짤이라고 하죠. 이제 사진 중에서 어떤 그 중국식 복식을 입은 남자가 내가 무릎을 굽히는 것은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지 이런 게 있습니다. 무릎을 굽혔다가 이제 뛰어오르면서 헤딩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뭐 소개된 거 말고 이제 본문을 다 읽어 보면요. 사과를 한다기보다는 해설서죠. 일종의 내가 지난번에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해설하고 앞으로 정당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지역위원회마다 교육국 설치를 포함해서 586 세력 중에 누구를 쳐낼 것인지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다 담았기 때문에 저는 일종의 큰 그림을 좀 더 정리해서 보여준 것이라 생각하고요.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원턴 원치 않던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잡아놓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논의들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지금 그것은 사실은 자기 해명이거든요. 일종의 변명이라는 거죠.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변명이고 해명이지 힘은 하나도 안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제까지도 다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그다음에 모든 처리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거고 결국 사실은 불가능한 요구를 한 거거든요. 물러나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분들이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결코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절대 인정할 사람들도 아니고 또 인정하는 순간 자기들이 정치적 생명이 끝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절대 왜냐면 인정 안 합니까? 그렇죠. 대안 세력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예. 비주류라든지 대안 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주체 자체가 없어요. 민주당 내. 그리고 딱 4명이잖아요. 좀 편들어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170명인데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강성들이 있고요. 586만의 문제가 아니라 586만의 문제가 아니라 특히 철험회와 같은 그 초선들이 더 심하거든요. 거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나머지 중간층들은 기회주의적으로 눈치를 보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동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쉬운 게 뭐냐면 이분이 자기가 이제 정치를 하겠다라고 밝혔지 않습니까?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그렇죠. 자기가 정치를 하려면 이런 식의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고 그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뭐 호랑이를 잡으러 이제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호랑이한테 이제 먹혀버리는 꼴이 되는 거죠. 자, 비관론, 자 낙관론. 전 뭐 호랑이한테 먹혀버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제가 읽은 전문의 내용은 지금 작가님의 판단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고요. 내부에서 얼마나 세력이 있을지 어느 순간에 어떻게 세를 규합해서 싸울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뭐 오늘 화가 났으니까 내일 다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할 문제는 아니고 다음번 총선 때까지 지난한 내부의 논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지켜보시죠. 지난 2, 3년간 충분히 지켜봤고요. 그다음에 그 지난 2, 3년간 이 상황을 갖다 반전시킬 만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예, 일단 뭐 선거 끝나고 민주당의 모습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뭐 진 작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니 저도 응원은 해요. 예, 바깥에서 보시는 말씀에서 뭐 그렇게 하실 수 있고요. 예, 저도 응원을 하고 응원으로 들리십니까? 야, 사실 뭐 이거는 니들 내 말 안 들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사실 응원에 가깝지 않아 보이는. 그러니까 질타를 하는 거죠. 질타를 하고 특히 그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 강성들을 쳐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쫓아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최소한 당의 그 진로를 결정하는 위치에 있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다음에 강성 지지층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수인 평론가는 중간에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네, 일단 박지원 위원장의 행위가 일반 대중에게 어떻게 비춰질지가 가장 큰 관건일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좀 굴욕에 가까운 것인지 아니면은 굴욕적인 사고였다. 네, 우회해가면서 돌파하는 전략적인 행동으로 비춰질지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뭐 타협이라는 스펙트럼이 있겠죠.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좀 성패가 달려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또 쇄신안을 마련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이 그럼 그 안을 내놓을 것이냐 조속하게 이것이 또 결정적인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방선거 결과가 결국 핵심이 될 것 같군요. 그 결과에 따라서 선거 2번에 졌잖아요. 근데 또 정신 못 차리면 이번 선거라고 뭐 정신 차리면 보장이 있겠습니까? 일단 보시죠. 자, 다음 뉴스. 자, 여야가 또 할 일은 해야 됩니다. 그 추경 얘기를 했는데 오늘 12시에 만나서 담판을 했는데 안 좋은 결과 나온 것 같은데요? 결과 나왔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까지의 양당의 요구 사안을 좀 먼저 살펴보면 이 정부에서 추경안을 지방 교부금을 제외하고 36조 4천억 원 규모를 냈거든요. 예. 국민의힘은 여기서 소폭 증액된 안을 제시를 했는 반면에 민주당은 19조 9천억 원이 증액된 56조 3천억 원 추경안을 요구를 해왔었습니다. 예. 이 문제를 두고 오늘 여의도 한식당에서 민주당 국민의힘의 관계자들, 뭐 원내대표를 포함한 관계자들이 2시간 넘게 점심 회동을 했는데요. 예. 현재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것이 손실보상 소급 적용, 또 금융지원이라든지 이런 7가지 핵심 쟁점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차를 완전히 좁히지는 못했다. 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일 이전에 그러니까 5월 이내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데는 양당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하고요. 예. 조만간 여야 원내대표와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셋이서 만나는 3자 회동을 갖기로 했습니다. 추 장관이 포함이 된 것은 예산 같은 경우는 이제 증액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동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여부까지도 같이 확인할 수 있도록 셋이서 만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액수면에서는 민주당이 더 좀 증액된 겁니까? 56조면? 그렇습니다. 증액이 많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렇게 증액을 많이 할 거면은 뭐 국채를 발행한다든지 재원 조달이 받쳐줘야 되는 거 아니냐, 괜히 높게 불러가지고 통과 안 되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해줘야 되는데 왜 소극적으로 하느냐, 뭐 이런 논리가 되겠죠. 네, 5월 내로 한다니까 다음 주 화요일까지 데드라인인 것 같은데. 자, 일단 이 논쟁 어떻게 보셨는지 진 작가님. 뭐 여야 입장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정확히 여기서 볼 수 있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뭐 지방선거에서 사실 이게 또 적지 않은 또 영향을 주거든요. 옛날 그 총선 때도 그랬고 대선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여야가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최대한 아무래도 유권자들한테 어필하려면 많이 주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뭐 무턱대고 다 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정의 한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지금 형국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김 소장님은? 재정의 한계 참,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재부한테 정말 농락당했고 무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기재부 욕할 게 없어요. 예, 그거 예산 심사할 때 다 가지고 오는데 이거 맞는 거지?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민주당 잘못이지 뭐 기재부 탓을 해서 뭐 하겠습니까만 갑자기 1월에 안 된다는 예산이 3월에 53조를 더 거둘 수 있을 것 같은데요라고
태연하게 말하는 정부 부처가 있다는 게 전 지금도 좀 놀랍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돈을 다 쓸 수가 있느냐? 지금 물가가 올해 지금 4.5% 오른다라고 추계를 다시 했습니다. 보니까 돈이 이렇게 풀리면 물가가 더 오르죠. 그러면 서민들 살림살이가 더 힘들어지니까 돈을 다 풀 수도 없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지원 소급 적용 얘기 작년 민주당과 기재부가 못하게 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래도 그때 밀어붙여서 했어야 되는데 이제 밀려서 올해 물가 오르고 이자율 오르는 가운데 소급 적용하니까 안 되는 거고. 근데 제가 생각에 더 중요한 문제는 금융 지원인데요. 지금 2년만 버티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잔뜩 돈을 빌렸던 소상공인들이 지금의 오르는 이자율에 지금 정말 비명을 지르고 있거든요. 금리 인상이 가파르게 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600만 원 주고 1000만 원 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한계 상황에 몰려 있는 이분들에 대한 금융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꼭 좀 합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참 어려운 문제네요. 뭐 적당한 지출 규모와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 얼마 안 남았는데 며칠 동안 또 여야 합의가 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최근 정치권의 사법 분야 최대 쟁점 법무부 산하의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문제. 오늘 대통령이 출근길에 이에 대한 입장을 좀 밝혔네요. 네, 취재진이 법무부의 인사검증을 맡기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있다라고 질문을 하자 예.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이 그렇게 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예. 현재 미국은 백악관이 법무부 산하 연방수사국 FBI를 통해서 공직 후보자에 대한 1차 검증을 거친 후에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죠. 예. 윤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정책 위주로 해야지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위나 정보를 캐는 건 안 하는 게 맞다. 그래서 민정수석실을 없앤 것이라고 밝히면서 사정은 사정기관이 알아서 하고 대통령 비서실은 정보를 직접 수집하지 않겠다는 요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미 이제 인사정보관리단은 그 사무실 설치 수도 있네요. 그 감사원 근처에 한다고 하죠. 네, 감사원 별관 삼청동에 있는 건물에 설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예. 이 건물은 이제 삼청동 별관팀으로 불렸던 과거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장소에 그대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예. 보안 유지에 좋고 별도로 시설을 보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다라는 이유에서 이 장소를 잡았다고 하고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 기한이 6월 9일 전으로 종료가 되는데 그쯤에 20명 규모의 인사정보관리단이 꾸려진다라는 소식입니다. 예. 그리고 법무부는 법무부 산하의 인사정보관리단을 두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는데요. 일단은 인사혁신처는 업무 성과 등의 포지티브 검증을 하고 법무부는 네거티브에 중점을 두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포지티브 검증과 네거티브 검증이 같이 이루어지면 검증이 잘 안 된다라는 이유를 들었고요. 그리고 정부조직법이나 검찰청법을 위반했다라는 논란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의 조사, 검사, 검정 관리 업무를 기관뿐만 아니라 사인,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게 했는데 예. 법무부가 위탁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 라는 그런 논리를 들었습니다. 위법 논란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게 법무부 논리인 것 같군요. 자, 일단은 대통령이 밝힌 미국식이다라는 답변 어떻게 들으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아까 우리 오프닝에서 그 김성애 소장이 지적한 것처럼 미국 같은 건 FBI 그 국장이 10년의 임기를 보장받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그 전 정권에서 임명된 그 국장일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독립성이 유지가 되는데 이건 독립성 예.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취지는 그거잖아요. 청와대 권력을 내려놓겠다라고 했는데 그 취지에 이제가 무색해지는 거죠. 크게 달라지는 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다만 이제 두 가지인데 한편으로는 이게 검증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래가지고는 이런 거잖아요. 근데 검증이 제대로 안 되면 자기들 손해거든요. 그다음에 검증이 제대로 안 되면 그 책임 누가 지느냐면 결국은 한동훈이 져야 되는 문제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게 이제 아까 그런 우려가 있잖아. 이거 뭐 인사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지 않겠느냐. 근데 그건 좀 과도한 우려인 것 같고요. 그런 우려는 뭐 민정수석실에 하든 어디에서 하든 간에 그런 우려는 있는데 그건 좀 과도한 우려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 한동훈 이분인 것 같아요. 이분이 딱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뭐 좀 개혁적으로 좀 해보려고 했는데도 그 취지가 좀 무색해지는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는 거죠. 예. 그 사람들한테 뭐랄까 그 어떤 기우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막연한 우려를 주는 그런 조치라고 봅니다. 예. 자, 김 소장님은? 그러니까 시스템에 기댄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사람에 기댄 정책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을 믿는다고 가정하고 한동훈 법무장관도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한다고 가정하고 자 우리가 정말 깨끗하게 할 테니까 믿어줘라는 것 말고는 보는데 시스템적으로는 전혀 이 구분이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전부 다 어떻게 됐건 간에 수사하는 검사들이 많이 개입돼 있고 청와대 예. 민정수석실에 검사가 직접 못 들어오게 하는 거는
들어온 사람이 거기서 자료 들고 다시 검찰로 못 들어가게 하려고 만들어놓은 규정이었던 건데 그것이 이번 조치로 무력화가 됐고 그래서 그냥 인사혁신처에다 이걸 딱 보내놓으면 대통령으로서는 대통령 권력을 내려놓는 장면으로 아주 딱 기록에 남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오해를 사는지 모르겠고요. 어쨌든 아침 출근마다 아직도 기자들의 답변에 꾸준하게 기자들 질문에 꾸준하게 답변하고 계시는 대통령이 앞으로도 계속 하셨으면 좋겠다 응원은 하겠습니다. 포지티브 검증하고 네거티브 검증이니까 구별하는 것도 조금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사실 인사혁신처에서도 네거티브할 근데 검증이란 건 네거티브 검증이지 포지티브는 그러니까 인사혁신처에서는 그냥 상장 몇 개 있는지 그 동안의 업무 성과 어땠는지 뭐 이런 정도를 뭐 하겠다라는 건데 아 글쎄요 예 제가 간단한 예를 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대변인 있죠. 지금 대검 대변인 이분이 서지영 검사 파일 몰래 빼서 자기 컴퓨터에다가 보관하고 있다가 걸린 분입니다. 그래서 징계가 권고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변인으로 임명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건데 검사가 들어와서 자료 빼가는 거를 시스템으로 막을 수 있다? 저는 잘 안 믿겨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압수수색하기 어려운 곳이 저는 검찰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어떤 시스템이든 간에 항상 문제는 있기 마련이거든요. 우리가 완벽한 제도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운영하는 걸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이제 비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아무튼 논란 끝에 인사정보관리단 출발을 하게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또 그 결과 나올지는 또 지켜. 검증 잘 안 되면 자기들 손해지 뭐. 예. 자 유튜브 채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이제 정치권에서 큰 화제와 논란을 불러왔었던 유튜브 채널 먼저 가로세로 연구소 그리고 서울의 소리라는 두 개의 채널이 있는데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유튜브에 제재를 받았다고 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두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와 서울의 소리가 모두 26일에 수익 창출 중단이 됐다라는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예.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에서는 괴롭힘이라든지 사이버 폭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특정인을 괴롭히고 과도하게 공격하는 컨텐츠를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두 채널 모두 수익 창출 중단 제재가 내려진 것이죠. 가로세로 연구소는 최근에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직장을 찾아가서 수차례 인터뷰를 시도하는 그런 행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서울의 소리는 특정인을 찾아가서 호통을 치거나 팔을 잡아 끄는 등의 응징 취재를 연달아 시도를 해왔었습니다. 한편 이 두 채널은 모두 정치적 의도에 따른 탄압이다라는 의심을 내비쳤는데요. 가로세로 연구소의 김세희 씨는 좌파 진영에서 떠들면 유튜브에서 움직이는 수상쩍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밝혔고 서울의 소리 측은 대대적인 민주 진영에 대한 보복이 서울의 소리를 필두로 시작되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 두 채널 대표자들의 말을 들으면 양 진영에서 다 공격을 받고 있는 거네요. 아니, 진영이라고 할 수 없고요. 사실은 각 진영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죠. 사실 진영 전체가 이런 것 같지는 않고 이걸 보게 되면 좀 웃기지 않습니까? 뭐 유튜브가 민주 진영을 탄압을 하고 유튜브가 자기들을 애국 보수 진영을 탄압을 하고 유튜브가 하나의 회사에 불과하고 그 규정에 따라 가지고 그냥 그걸 했을 뿐인데 이분들이 지금 상황을 파악하는 그 방식 자체가 음모론이잖아요. 음모론적인 사고 방식이고 그러니까 양쪽에서 그렇다라는 게 사실은 뭐랄까 거울상처럼 닮았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제재를 받은 이유들을 보게 되면 좀 그렇거든요. 타당하죠. 뭐 아니 그 조민 씨 그 물론 잘못하긴 했지만은 그건 그 문제고 뭐 찾아가가지고 병원까지 찾아가지고 강제 인터뷰를 시도한다라든지 이건 명백한 인권 침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의 소리도 그때 김건희 씨 취재할 때 딱 보면 이건 취재 윤리고 뭐고 다 져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비윤리적인 일을 했던 사람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유튜브가 자기 규정에 따라가 적절한 조치를 내린 거고 거기 무슨 정권이 개입할 여지가 어디 있습니까? 네, 자, 김 소장님.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옛날에 공중파 방송국 하나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중계차 한 대 운영하는데도 몇십억씩 들었는데 이제 카메라 하나 들고 돌아다니면 100만, 200만 구독자를 만들어서 유튜브라는 플랫폼에서 자기 아무나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것이 규제를 정부가 할 수는 없고 그렇다 보니까 유튜브라는 한 회사에 너무나도 막중한 책임이 주어지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잘은 모르겠지만 이 경우도 양쪽으로부터 다 욕먹기 싫으니까 양쪽에 하나씩을 제재한 것이 아닌가라는 뭐 그런 주장을 좀 해볼 수도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또 약간 음모론 같다. 근데 너무나도 공교롭게 두 군데가 중도 음모론. 두 군데 갑자기 제재를 받은 것도 그렇고 지금 가로세로 연구소가 슈퍼챗으로만
받은 돈이 22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지금 최근에 통계를 봤는데 하여튼 이게 너무 많이 벌고 있는 거죠. 근데 한 달간 징계를 받아서 이들이 지금 엄살은 떨고 있는데 한 달이면 한 달 있다 다시 수익 창출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사실은 유튜브 광고로 들어온 수익보다 유튜브 자체에서 본인들이 하는 간접 광고 그리고 후원 등 다른 채널들은 다 열려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확실한 제재 수단으로서 작용하지 않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좀 엄살을 부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수익 창출 중단은 뭘 중단하는 거? 슈퍼챗 이런 거 못 받게 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걸 중단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가로세로 연구소 같은 경우는 스텝이 24명인데 이렇게 중단이 되면 어떡하느냐. 라는 하소연을 하고 있고 아마 서울의 소리도 뭐 경영상의 어려움 이런 것들 또 호소를 하게 되겠죠. 한 달짜리 아니에요? 7월인가 8월인가에 다시 신청을 하면 받아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유튜브 쪽의 주장에 따르면 3달이 아니고 한 달이고 한 달 후에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이트가 폐쇄되는 거 아니고 그 콘텐츠는 계속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유튜브도 보시면 중간에 광고 나오죠. 그걸 유튜브랑 유튜브 운영자랑 수익을 나누는데 그걸 못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뭐 유튜브 채널의 영향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또 이러한 것도 큰 화제가 돼서 뉴스에 오르기도 하는군요. 네, 한판 승부도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무해하고 아주 유익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고품격 정보를 전달해주신 분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